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진실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열린 TV 대선 토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걸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왔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문건 공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당과 후보들은 문 후보 측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 전 장관의 폭로는 허위사실 공표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전통문이다, 개인 메모다라는 등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 등 더 이상 대선 전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문 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을게요.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놨다며 말바꾸기라는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TV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북한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이라고 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딴 논란에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필요성 등 발언의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미국이든 우리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당 선거대책위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당명을 빼고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정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 길 바쁜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에서,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나란히 영남권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본격적인 수도권 유세의 시작으로 인천 부평을 찾았습니다. 인천을 동북아 경제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약속했습니다. 환황의 경제권으로 확장된다면 당연히 우리 인천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찾았던 경북 지역에 나흘 만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을 시작으로 경주에 이어 영천 전통시장을 돌며 보수 세 결집에 속도를 냈습니다. TK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K에서 홍준표가 지지율이 3배나 갑자기 튀어올랐다는 겁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영남권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 산업, 미래 일자리, 울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을 세계 최대의 수소 자동차 도시로. 부산 번화가 서면 유세에선 미래를 열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도 보수층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음, 공해, 돈 세 가지가 없는 선거운동을 위한 자전거 유세단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전거 유세에 한번 큰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세 대신 언론 인터뷰와 대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총 109회에 걸친 TV와 라디오 방송 연설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후보들의 과거 행적이나 말실수 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 해명과 진화를 위해 후보들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응원단 자연미인 발언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여성 표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여성 혐오나 데이트 폭력 등을 막을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근 설거지는 여자 발언에 이어 과거 자서전에 쓴 돼지 흥분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생 시절 하숙집 친구의 부탁으로 흥분제를 구해줬다는 내용입니다.
홍 후보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들은 얘기를 자서전에 썼던 것이라며 2005년 자서전 발행 당시에도 해명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거칠게 비판하며 홍 후보와의 단일화론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성범죄에 가담을 하고 그걸 부주의하게 자서전에 쓰고 연대를 한다, 단일화를 한다. 제가 정치를 하는 걸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1이라는 건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항상 여성은 남편 덕을 받아서 그렇게 채용된다는 말입니까? 안랩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 발행해 큰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도 경영권을 위해 주주들이 건의했고 주주 이익도 해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법인세입니다.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일 기자,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목적으로 25%에서 22%로 인하했습니다. 이 22%의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연구개발비 공제에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제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4에서 18%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뒤 기대만큼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인상 공약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도 법정 부담금이라 불리는 준조세 성격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 부담금이나 환경 개선 부담금처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정 부담금은 최근 3년간 45조 원 정도. 법인세 총액의 30%가 넘는 돈으로 이 금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즉, 기업의 법인세 인상의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데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은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을 내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당장의 위협이긴 하지만 현재 잘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지난 16일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어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 are
in very good shape. We're building our military rapidly.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되돌려 보내졌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언급하며 중국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2-3시간 전에 매우 흔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NN은 이틀 전 공대지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공군 폭격기들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했던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신 안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여러 발 쏠 수 있도록 잠수함을 개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LBM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형 잠수함을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용으로 쓰는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배수량은 2,000톤으로 SLBM 발사관 1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 잠수함에서 중대한 기술적 변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SLBM 발사관 양쪽에는 미사일이 발사될 때 열기를 배출하는 통풍구가 있는데 이것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를 통해 1개 이상의 발사관을 지닌 SLBM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켰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관 추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개조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풍구 추가 설치를 발사관 추가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드시 발사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정보입니다. 발사관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배 전체를 키워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유엔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의 심포조선소가 확장된 것도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개 이상의 SLBM을 적재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올 초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심포조선소에 10,000톤 규모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선박 건조대를 완공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북한은 크기별로 로미오급, 상어, 연어급 등 잠수함정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LBM은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고래급 잠수함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험 발사에 들어간 북한의 SLBM의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모이탄 수중 사출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SLBM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8월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져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 진보를 미사일을 압력으로 밀어내는 폴드런칭, 냉발사 체계가 비약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를 주입하기 어렵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 기술을 적용한 게 획기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체 추진제는 제작상이라든가 품질 제어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상당 기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연구 개발을 해왔다라는. 북한이 SLBM을 완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전 징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방공망은 대부분 탐지와 요격 범위가 120도로 북한 쪽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 동서해를 비롯해 남해와 같은 후방 공격에는 취약합니다. 수중 수십 미터에서 발사하므로 발사 시점도 특정하기 어려워 탐지와 격파에 제한이 큽니다. 우리 군은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추가 배치는 물론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로 방공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SLBM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경찰과 테러범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선을 코앞에 둔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김현특 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관광객이 다급히 외칩니다. 부근에서는 경찰이 한 남성을 향해 총을 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개선문과 접한 파리의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에서 벼랑간 20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테러범이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경찰 차량을 향해 자동 소총을 쏜 겁니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으며 테러범 1명이 달아나다 사살됐습니다. 행인 1명도 무릎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테러 현장입니다. 유리창 곳곳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일대는 평소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테러범은 이전에도 경찰 테러를 시도했다 수감된 적이 있는 프랑스 출신의 39살 카림으로 확인됐고 벨기에에서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순위파 극단 무장주의 세력 IS는 범행 직후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미국과 IS 격퇴전을 벌이는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이후 6번의 테러 공격을 받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터진 이번 테러로 안보 의제가 급부성한 가운데 일부 대선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는 등 프랑스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불황인데도 운에 기댄 사행산업은 호황입니다. 먼저 복권을 볼까요? 지난해에만 3조 원 넘게 팔려 역대 최고고요.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매출도 10년 새 2배 넘게 늘며 1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행산업 호황 속에 강원랜드는 규제를 풀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는 복권 판매 문턱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서성이던 사람들이 버스가 오자 우르르 올라탑니다. 사북역과 강원랜드를 1시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카지노는 불과 5분 거리. 입장료 9,000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중독성 때문입니다. 공과금 5만 원이 있으면 매일 공과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좀 해보겠다고 이런 미련이 자꾸 남더라고요. 실제 카지노는 사행산업 중 도박 중독 유병률이 가장 높고 조절 능력을 상실한 문제성 이용자 비율도 높아 경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나친 이용을 막기 위해 매출 상한선을 작년의 경우 1조 4,400억 원으로 정해놨는데도 이 정도. 그런데 최근 강원랜드가 이 규제까지 풀어달라고 나섰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더 벌어 수익금 일부를 평창올림픽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사행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한 판매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 줄을 섭니다. 지정 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보니 판매권 자체가 로또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 줄에 5만 주 사요.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 말부터는 로또를 사려고 판매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도나 게임 그리고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예치를 할 거고 그 다양한 이제 방법이 이미 인터넷 구입이 가능한 전자복권 7종은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게 풀렸습니다. 사행산업 중독자가 크게 늘 거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출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현행법상 권고밖에 없어요. 출입 문턱이 낮은 거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행산업의 출입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권 판매 지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복권 기금을 이용한 공익사업 평가 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